아트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사학자 안현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게 될 화가는 마르크 샤갈.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을 꼽으라고 할 때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꽤 많은 전시를 통해서 실제로 이분의 작품을 접하신 분들도, 또 해외에서 직접 이분이 만들어냈던 뭐 스테인드 글라스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감상을 하고 확인을 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작가 반열에 들어 있었던 분이고, 활동을 했던 기간만 따져도 70여 년이 넘기 때문에 만들어놨던 작품의 숫자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숫자의 작업을 해냈던 분이고, 그리고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한, 어찌 보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분이죠. 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모로 조금 특이한 점들이 어느 작가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개성은 있겠지만, 샤갈의 경우에는 실은 75년이라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어떤 변화를 두거나, 그리고 역사적인 혹은 자기가 개인적인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경험들이 예술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패턴이 아니고, 이 초기에부터 정확히 자기의 세계관이 굳어진 가운데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밀고 나갔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작가가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작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샤갈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시에 20세기의 한 면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샤갈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가렸는데요. 사진으로 보셨을 때 있는 저 문양이 조금 특이하죠. 물론 저것뿐이 아니라 나중에 작업복으로 썼던 옷도 본인이 디자인을 해냈던, 어찌 보면은 유태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 화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놔 봤습니다. 중간 단락에서요. 그게 크게 이 사람의 초기 부분을 규정 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러시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고향이 러시아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국이었던 러시아 영토였었죠. 비테프스크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게 당시에는 유태인들의 집단 거주촌이 있던 장소였었습니다. 비테프스크는 유태인 샤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향인 건데, 여기에서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비테프스크가 여기에 있는 곳인데, 사실은 중요하게 얘기되는 데가 이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스크바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서 이 장소는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여기에서만 살아라는 명령을 들었던 장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도시였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 제정 말기에 유태인들을 전부 다 바깥쪽으로 축출을 하는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비테프스크를 중심으로 한 몇 부분의 지역에서 강제로 거기에서만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 거주촌으로서 그들을 관리하는 이유가 딱히 뭐 특별히 어떤 것을 효율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혐오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유태인들을 속박하고 약간 억압을 하기 위한 수단 같은 거였었죠.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가 샤갈의 생가, 지금은 사실은 복원이 되어 있는 것이 예전부터 이 모습으로 유지됐던 것은 아닙니다만, 비테프스크에서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샤갈이 유명해지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새로 복원을 했던 유태인 거주촌 안의 작은 집입니다.
포그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를 하는데 유태인 지역이었던 비테프스크를 비롯해서 그 외 몇 개의 지역에서 꾸준히 그리고 빈번하게 나타났던 유태인에 대한 폭력 사태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지금 가게를 습격을 하여 그 가게의 물건들을 자기들이 함부로 쓰고 그리고 가게를 뭔가 부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저것은 어린 시절에 샤갈이 직접 목격을 했었고 저런 일이 유태인 거주촌을 향해서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유태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포그람이 벌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행을 하는 것은 무슨 동네 불량배가 아니라 실제로 정식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러시아 사람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저지른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만큼 유태인이라는 이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위험한 상태로 러시아 역시 여타 유럽과 차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이게 심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은 고향이죠. 그래서 비테프스크라는 저 지역에서 샤갈은 뭔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고 유태인이었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기가 유태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이 생겨났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어떤 그 외에도 종교적으로나 유태인이라는 것 그거 자체로 굉장히 많은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서 이미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샤갈의 그림 안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하늘을 날고 있는 존재들, 사람들이 몇 개의 마을을 반복해서 보통 밑에 배경이 그려지는데 제일 많이 그려지는 것은 물론 자기가 오래 살았던 파리였었지만은 파리나 아니면은 비테프스크나 아니면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생폴드 방스 같은 것이 밑에 있는 가운데 사람이 날아다니고 있는 어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저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 비테프스크 위쪽에 누드라고 하는 요 작품 안에서도 샤갈이 그렸던 밑에의 풍경은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잠시 보셨던 비테프스크 위에 누드를 집어넣어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초현실적인 그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샤갈을 어떤 범주 안에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샤갈의 그림 스타일을 두고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 화가다. 아니면은 표현주의 화가다.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운동 안에인가 집어넣어서 분류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도 그 점을 굉장히 싫어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샤갈의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운동에 영향을 받았을까 또 어디하고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실은 샤갈이 그리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자유로움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샤갈 그림을 두고 어렵게 어떤 운동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드를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고 밑에 배경을 자기 고향을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고 한 곳이 비니까 그냥 꽃으로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뭔가 이유 없이 모여있는 조합을 했어도 샤갈이 사용하는 색깔이 매력적이고 그리는 형태가 신기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샤갈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거라고 하겠죠. 처음에는 화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동네가 워낙에 시골이고 유태인들한테는 문화적인 수혜가 가는 법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가 나중에 그림을 그려도 될 거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것이 좋다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듣고 자기가 그림에 대해서 재능이 있다고 믿은 다음에 그 비테프스크에서는 약간 시골이긴 하지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후다 펜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나중에 샤갈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 초기에는 샤갈한테 가르쳐 준 게 뭐 엄청나게 뛰어난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화가로서의 기본적인 재질은 갖추도록 해줬다고 하겠죠. 이게 예후다 펜이 그려줬던 샤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고요. 예후다 펜에게서 학습을 하고 있을 때 그렸던 자기 자화상 2편. 요거는 파리의 퐁피두 센터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2편의 자화상을 놓고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금방금방 나는데 퐁피두에서는 분석하기를 왼쪽의 자화상은 고갱의 것을 보고 나서 영향을 받아 했던 것 같고 오른쪽의 자화상은 이후에 마티스나 이외의 다른 작가들의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약간 모방을 한 것 같다고 평가를 하는데 고갱이나 마티스는 둘 다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소장하고 있는 퐁피두가 샤갈하고 프랑스 미술을 연결하려고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초기에 자기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잡기 이전에는 스승한테 배웠던 기초적인 것과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사이에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여기에서 샤갈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아직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비테프스크에서 미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자기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어떤 계기와 반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볼 때 사람들이 대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활동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면은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샤갈이 고민을 할 때 그 동네에서 8살 어린 소녀를 만나게 돼요. 벨라라고 하는데 샤갈의 뮤즈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벨라의 가정은 그래도 중산층 이상으로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육도 잘 받고 집안의 과정도 유복한 데서 자라났었기 때문에 샤갈처럼 어려운 집, 생선가게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뭔가 자기가 미래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감히 청혼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죠.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경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라는 나라를 설정해 놓고 프랑스를 이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돈이 없어서 처음에 출발을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패션과 예술의 도시 중에 하나 정도의 위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검증을 받게 되면은 일단 세계적인 성공을 누리게 되는 일종의 보장된 시험장 같은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가서 자기가 성공을 하겠다고 뭔가 계기를 찾아보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게 당시에는 디아길레프 같은 러시아의 발레를 유럽 서구에다 소개를 하는 여러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레를 비롯해서 이런 연극 혹은 여러 가지 스펙타클, 공연 같은 것들을 무대 장치를 만드는 것에 스텝으로라도 자기가 따라가서 나중에 프랑스에 진출을 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여의치 않아서 실패를 했고 자포자기하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는 가운데 우연히도 독지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후원을 해주는 돈을 받아서 프랑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벨라하고 잠시 헤어진 다음에 벨라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파리에 가서 분명히 성공을 해야겠노라고. 프랑스 파리라는 데가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도착을 하고 나서는 거기가 빛의 도시다라고 느끼고 여기에서 뭔가 자기한테 찾아오고 있는 많은 영감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환경 이 안에서 분명히 성공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 이런 게 전부 다 섞여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초기 시대가 되죠. 1911년도에 도착했던 파리 그리고 파리에 도착했었을 때 파리에서 남부였었던 몽파르나스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역인데 몽파르나스 지역이 새롭게 여기가 도시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조금 널찍한 길과 공간들이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화가들이 많이 살게 됐어요. 이 동네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리에서 화가 예술가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는 예전에 뭐 오페라에서도 나오듯이 이 파리의 몽마르트르 주변이 보통 언급이 되는데요. 몽마르트르에 여전히 피카소나 안 그러면 그 외에 피카소하고 같이 왔었던 스페인 작가들, 외부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왔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여전히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 몽파르나스 지역에 급격하게 사람들이 옮겨오기 시작을 합니다. 몽마르트르 쪽은 조금 이제 사는 것이 저희들이 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언덕 내지는 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약간 좀 우습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주거 환경에는 별로 좋지 않을 만큼의 높이가 딱 됐었거든요. 그런데 몽파르나스는 새로 만든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용이하고 교통도 그리고 밝고 여기가 그래서 특별히 화가들의 집단적인 거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파리 예술가 중에서 3분의 1이 몽파르나스로 1910년을 전후해서 전부 이주를 해왔었고 그 3분의 1 거기 이제 살고 있던 예술가 중에 30%에 달하는 러시아나 미국에서 왔던 작가들이 있었어요. 몽마르트르에는 스페인하고 네덜란드에서 왔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몽파르나스 지역에는 미국하고 러시아 그 외에도 조금 더 멀리서 왔던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몽파르나스 지역은 기차가 들어서고 그리고 대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 돔이랄까 굿볼이랄까 그 외에도 여러 유명한 카페들이 들어서게 되고 저런 카페와 그림을 그리는 그림 학교와 그리고 화가들이 주거를 하고 있던 약간 좀 그다지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싼 값에 묵을 수 있는 숙소들이 뒤엉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샤갈이 다니던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랑쇼미에라고 하는 길에 있는 그랑쇼미에 아카데미라는 데서 미술의 기초는 다져왔다지만은 파리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대단한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자기가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화상을 그렸을 때 자신만만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고민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 작업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이 바로 이 시기에 벌어집니다. 당시의 파리는 입체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왼쪽에 브라크나 오른쪽에 피카소 같은 사람들의 작품이 이미 입체파 작가들의 작품들이 조금씩 소개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 미술사에서 1900년대를 전후해서 야수파의 마티스가 처음에 1900년 초반을 장식하고 그리고 나서 입체파를 만들어냈던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사람들이 그림의 형태를 새롭게 어떤 기초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둘 다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샤갈이 도착을 했던 1911년은 그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우던 시기였었습니다. 이 시기에 샤갈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비스드미 누드라고 하는데 색깔은 샤갈의 느낌이 조금 납니다만 형태는 사실은 피카소의 그 무언가를 흉내낸 것 같이 보여지죠. 본인은 나중에 샤갈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20대 때까지의 일을 30대 때 자서전으로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자서전을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해요. 사람들의 평가나 자기에 대한 세간의 비평 같은 것들은 자기를 모르면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는 어떤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걸 만들어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품들과 그런 시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1911년대 비스드미 누드는 이랬었고요. 그리고 파리에 와서 크게 보고 나서 크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신기해하고 자기가 이거를 직접 탔던 대관람차를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었는데 이 그림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색깔을 이 구분되는 선으로 뚝뚝 잘라 놓듯이 뭔가
색깔들이 하나하나 저 노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란색 자체가 저렇게 될 리가 없을 텐데 집어넣는 구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당시에 파리에서는 색채에 대한 것하고 형태에 대한 것하고를 둘 다 해방을 시킨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합을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로 그려진 작품들이 로베르 들로네라는 사람, 화가가 대표적이었었어요. 이 로베르 들로네는 여러분들이 저기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게 카디프 럭비라는 이제 럭비하는 팀의 포스터를 자기가 좋아해서 그려준 거였었는데 뒤쪽에 에펠탑이 나타나죠. 그리고 색깔들을 전부 다 칸막이 치듯이 해놓고 색깔들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한 것과 선수들의 유니폼도 뭔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에펠탑을 그린 면에서도 사실은 에펠탑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날 리가 없는데 색깔을 구분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색채에 대한 구분이 뭔가의 리듬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형태를 채우고 있다는 것. 그러니 자기가 색채도 형태도 새롭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로베르 들로네 같은 화가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저거를 오르피즘이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색채가 가지는 힘을 형태를 살려서 어떤 구조 안에다 집어넣는 일종의 추상화를 그리는 건데 오르페우스라는 말에서 언급되는 이 오르피즘이라는 것은 미술이 순수하게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미술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힘, 형태를 그리는 선과 그리고 거기를 채우는 색깔, 그 두 가지로만 승부를 하겠다는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게 로베르 들로네나 그의 아내였던 소니아 들로네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는데 샤갈은 초기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샤갈의 그림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형적인 샤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부분이고 왼쪽의 것은 로베르 들로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왼쪽의 그림을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아폴리네르에 관한 오마주라고 되어 있는데 피카소의 친구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을 뒤에서 후원해줬던 예술비평가 아폴리네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아폴리네르의 그림을 그려줄 때 로베르 들로네가 했었던 색채에 대한 구분과 형태를 왜곡을 하고 그 형태를 굳이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다른 형태를 하나의 발전, 변화 과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로베르 들로네처럼 확신을 가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샤갈이 했던 이런 작업이 신기하게 잠시 있었고 이게 샤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군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사실은 샤갈은 이 안에서 형태하고 색깔에 대한 시도는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얼굴을 잘라가지고 옆쪽으로 붙여놓은 것을 누구는 저게 큐비즘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샤갈이 발전하게 되고 자기가 잡게 되는 방향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갈은 파리에 처음에 도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그 후원금을 받았던 것을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성공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스스로 자기 스타일을 빠른 시간 동안에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샤갈의 전반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 프랑스에서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자기가 그거를 소화를 해내면서 자기 다음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전반 스토리의 중심인 건데 1917년 정도에 그렸던 요 그림을 보셔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 그림이 이미 샤갈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베르 들로네가 해봤던 에펠탑을 도형화하고 색깔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 비슷하지만 실은 샤갈의 세계 안에서 밑에 부분에 도시가 있고 사람은 하늘로 날아다니고
뭔가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동물들도 꽃들도 세상에 본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 이 환상의 세계 안에다 집어넣은 것. 이거는 샤갈 특유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 사람이 1910년대부터 파리에 도착하고 4, 5년 지나고 나서부터 완성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거의 죽는 순간까지 밀고 갔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스타일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화가가 됩니다. 그게 또 특이하죠.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에펠탑은 자기가 뭔가 굉장히 꽂혀있던 게 특이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에펠탑 부분이 보이고요. 이제 샤갈이 자기 자화상을 저런 방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 손가락을 7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 손가락 7개 그린 것은 뭐냐? 유태인들의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7손가락으로 일하듯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기에 어떤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작업을 해 나가면서 자기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한테 신고하듯이 해놨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러시아, 나귀,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1911년도에 그렸던 그림이죠. 이 그림은 잘 보시면은 목이 잘려져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저거는 순간적으로 뭐 사고가 있거나 뭐 어떤 괴기스러운 거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꿈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피카소가 얼굴을 2개를 갖다가 나누어서 붙였던 것처럼 저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저 분리해 놓고 보여주는 거로 돼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자주 나타나는 건데 샤갈의 그림에서 유태인 회당이 있고 소가 있어서 자기의 고향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합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작업하고 있던 것이고 샤갈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요거 외에도 지금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샤갈의 미래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새끼를 베고 있는 이 나귀가 끌고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소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뭔가 소, 당나귀, 그리고 염소, 거기다가 새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샤갈이 어린 시절 살았던 비테프스크는 이 집이 따로 사람이 사는 공간하고 동물이 사는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은 집 지붕 안에 이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환경이었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유태인들의 정체성 안에 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재물을 바친다는 측면도 아마도 거기에서 비롯되어 있는 친숙함이나 아니면 함께 산다는 것에서 뭔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바친다는 뜻으로 이렇게 가깝고 유대감이 있는 존재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신한테 대한 정성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이런 조금 특이한 문화가 있었던 것인데 샤갈의 그림 안에 등장하는 소, 염소, 닭, 그 외에도 뭐 물고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의 전통 안에서 해왔던 동물에 대한 인식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렸던 그림들은 그래서 샤갈이 자기 스타일을 점차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나갈 때 모습이에요. 왼쪽은 이콘이라고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었는데 샤갈은 마테르니 때 그러니까 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림 안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어넣었던 이콘, 러시아에서 봤던 이콘처럼 이렇게 현대화해서 표현을 해놨던 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실은 유태인들한테는 이 크리스트교 사회에서 얘기하니까 크리스트교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그저 예언자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작동을 하는 게 아닌 건데 지금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샤갈이 자기도 받아들여서 저렇게 그렸다는 것은 샤갈이 사실은 유태인으로서 자기가 받고 있는 영향들은 그 안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배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들을 이거는 싫고 이것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없이 사실은 조금 섞어놓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특이한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또 발현되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일은 그래서 이 1912년도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오르피즘이 해놨던 색깔에 대한 구분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형태와 샤갈의 특유의 색깔들도 보여서 점차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술 마시고 있는 군인도 같은 해에 그려진 건데 같은 시기에 그려진 건데 약간 정신없어 보이기는 하죠. 모자는 위에 떠 있고 군인이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는데 또 다른 작게 그려진 인물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만 샤갈이 초기작으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스타일이었었구나, 이게 정돈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은 해주죠. 그리고 당시에 파리에서 몽파르나스 지역의 초기에는 살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밑쪽까지 내려가게 돼요. 랄루시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벌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벌집, 벌통.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처럼 되어 있고 쪽방처럼 되어 있는 구조로 여러 개의 방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독지가가 만들어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특별히 화가들이 많이 살았고 특히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살게 됐었는데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공산혁명을 했었던 레닌도 여기에 잠시 머물렀었고 샤갈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복원을 해가지고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게 2차 대전 때는 버려졌다가 새로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샤갈은 여기에서 작업을 했고 여기 근처에 창고를 만들어서 자기 작업들을 전부 다 옮겨놓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비테프스크에 놔두고 하던 벨라가 계속해서 신경이 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라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파리 생활에 있었던 작품들을 정리를 하고 중간에 베를린에 잠시 들렀었는데 베를린에서 작품전을 몇 번을 해본 다음에 팔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자기 친구한테 맡겨놓은 그림들이 또 조금 있고 그러고서는 이제 비테프스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얼마 되지 않아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지고 수많은 희생을 낳은 다음에 러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샤갈은 서구 사회로 다시 넘어오는 길이 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벨라하고 지내던 게 너무 행복해서 거기에 머물렀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고 나서 러시아의 예전 영토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유태인들을 예전보다 훨씬 너그럽게 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생활을 하고 하는 일들에 뿐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고 높은 고위직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회가 한꺼번에 생기게 되죠. 이 시기에 아내 벨라하고 결혼을 했던 그리고 나서 샤갈이 그렸던 그림 이렇게 벨라를 뮤즈로 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그리게 되는데 단순하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신혼부부로서의 모습뿐 아니고 실은 비테프스크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한 예술가로 대접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까지 가서 어느 정도는 그림을 팔고 그리고 조금씩 자기 작품들이 전시회에 초대가 되는 일도 있었고 베를린에서의 전시도 성공했다고 하니까 비테프스크에서는 반갑겠죠. 또 소련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예술가를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됐었고요. 초기의 소련은 정부의 방침은 아니지만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터전의 역할을 합니다.
역사가 꽤나 자기들의 손으로 발전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소련 사람들한테. 그래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운동이 따로 만들어지는데, 원래 러시아 출신들의 초기에는 러시아 제국에서 있었다가 나중에 소련이 되고 나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위 예술가들이 있었고, 샤갈도 그 대열 안에 들어가긴 됐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샤갈이 원하던 바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얼떨결에 됐던 거긴 한데, 유명한 그림이 나오죠. 생일이라는 그림이고요. 벨라하고 자신을 그려놨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붕붕 떠 있어요. 대체로. 그러면서 연인 간의 사랑이 저렇게 뭔가 꿈속에서처럼, 그리고 굉장히 환상적으로 여러 색감들을 과감하게 사용을 하면서 중력이 없는 것 같은 특유의 모습을 나타내던 게 샤갈의 예술이었는데, 이게 워낙에 지단 시대에는 없었던 거다 보니까 샤갈도 얼떨결에 전위예술가 대열에 끼어서 여기에서 충분히 대접을 받는 작가로서 초기에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이었던 비테프스크의 새로 만들어지는 미술학교의 교장으로 뽑히기까지 했었죠. 근데 잠시뿐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곧 드리겠습니다. 술잔을 든 둘의 초상화, 그리고 결혼 안에 이 뺨 안에 얼굴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유태인들이 예전 그림 안에서 모티프를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주선하고 있는 천사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유태인들의 천사는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교에서 나타나는 천사지만 섞여 있다. 그리고 벨라하고 결혼해서 비테프스크 하늘 위를 여전히 날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고 아이도 하나 낳았는데, 이 둘 사이에서는 딸이 하나가 있어요. 이다라고 하는 그 딸 딱 하나를 낳았고 세 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비테프스크 교장도 잠깐 했었다. 그런데 초기에 소련이 되고 났을 때는 실은 당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어떤 혁명 정신, 또 계급 투쟁에 관한 이론적인 모습,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예술이 가야 되는 거 하는 것들을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만큼이나 자세하게 예술가들이 알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샤갈은 그런 성격이 못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샤갈이 가지고 있던 예술은 나중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테프스크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됐었고, 미술학교 물러나야 됐었고, 거기에 일반 교수로서도 조금씩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게 되거나, 당에 대한 충성심 내지는 발전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의심을 받게 되거나 하는 어려움에 속하게 되죠. 이다를 낳았었을 때 벨라의 모습,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고요. 파란 집. 색깔을 쓰는 방법들이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이때 더 도드라집니다. 벨라는 본인은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고 여러 가지 고급 교육을 받았었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진출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는 그냥 머무르게 됐었는데, 딸을 키우고 셋이서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샤갈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데, 벨라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음의 고생이 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짧게 저희들이 잠깐 생각해 보죠. 러시아 그리고 소련으로 변했던 것에서 샤갈, 혁명과 아방가르드 예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실은 샤갈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나탈리아 곤차로바 같은, 여기 이제 이분의 자화상인데, 곤차로바 같은 저 여성 화가의 손에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여러모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러시아 시절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탈리아 곤차로바의 그림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딱 보여질 만한 역동성, 그리고 형태를 과감하게 풀고, 그리고 거기에서 표현주의나 그 외 큐비즘 같은 것들을 무한정 자유롭게 조합을 해놓을 수 있는 힘이 보여졌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미술관에 이 자전거 타는 사이클리스트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 그림 안에서 역동성 그리고 뭔가 생략돼 있으면서 더 강한 힘, 거기에다가 선전 문구같이 저렇게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예술인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는 것은 칸딘스키의 작품이에요. 칸딘스키는 이게 워낙에 유명한 작가로 올라가게 되면서 소련 정부로부터도 연금을 받을 만큼 초기에는 그런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칸딘스키는 나중에 이 정도의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작업 내에서 따뜻한 추상이라고 하잖아요. 음악과 공간과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제 색채로 만들어낸 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콘서트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자기가 들었던 연주회를 미술 작품으로 옮겨놨던 것을 의미를 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예술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샤갈의 초기 가장 큰 라이벌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카지미르 말레비치라는 화가가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거고, 이건 아까 보셨던 샤갈의 자화상이고요. 말레비치가 나중에 비테프스크의 미술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샤갈의 자리가 말레비치에 의해서 빼앗겼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었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샤갈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말레비치의 그림은 이랬었습니다. 카지미르 말레비치, 그리고 그림은 이렇다. 이거는 샤갈의 세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절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재현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찰하는 모델을 여기에다 그리는 구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사회는 발전을 할 거고 개념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그림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깔을 최소한으로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샤갈은 꿈속에서 자기가 항상 꿈꾸던 사랑과 그리고 연인의 달콤한 순간과 그리고 추억과 여러 가지로 동물들이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둘 다 상극이거든요. 말레비치가 그렸던 작품들은 이렇게 러시아, 소련의 여러 곳을 장식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블랙 스퀘어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 이쪽에 있는 작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작업들이 샤갈의 느낌하고는 워낙에 다르고, 이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토론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 토론이 말싸움이 되고 서로 간의 논쟁이 심해져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갈이 점점 더 정이 떨어졌는지 러시아를 떠나게 돼요. 소련을. 그 당시에 소련은 아까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그림처럼 정말 순수한 추상이 존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이런 그림처럼 선동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적인 사실주의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대세를 잡게 되죠. 그거를 떠나서 샤갈은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중간에 파리로 가는 길에 들렀던 베를린과 나중에 정착했던 이제 파리에서 샤갈이 겪었던 일은요, 자기가 초기에 그림을 그렸다가 그거를 맡겨놨었는데 그 그림들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경악하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샤갈의 입장이에요. 자기가 썼던 자서전에도 그런데,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파리에서도 열심히 그려놨던 작업들을 나중에 와서 팔 거라고, 지금 기껏 전시회 몇 번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안 팔았는데 이 그림들이 나중에는 비싸게 팔려서 자기의 생계, 그리고 파리에서 정착하고 나중에 여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맡아다오 해서 친구들한테 맡기고 나가고, 베를린에서 전시를 제대로 해놨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팔지 않았던 다른 대다수의 그림들은 또 창고에다 맡겨놨는데, 아니 이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대공황이 있었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그림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관을 하지도 못했고 샤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림을 처분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에
굉장히 배반감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더구나 대공황이 나와가지고 처분하고 나서 자기한테 줬던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분개해서 자기 그림을 그래도 열심히 보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관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대시하거나 자기를 이용한다는 피해의식이 샤갈한테 크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꽤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파리에 도착을 해서요,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스케치가 남아있거나 훼손이 됐더라도 몇 가지 본들이 보이면은 그거를 부지런히 카피를 해버리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연인에게라는 그림이 이게 원본이었었는데 원본을 팔았던 주인한테서 다시 받아와서 카피본을 빨리 만든 다음에 저거를 파는 거죠. 특별히 그림이 없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그렇게 보기엔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샤갈은 카피본이건 아니면은 자기가 스케치로 남겨놓던 것을 빠르게 완성을 해서 팔건 뭐든 상품이 되게 만들고 빨리 자기가 이 불안정하면서 벗어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사진에 나와 있던 그림은 여러 카피본들을 이 카피를 할 수 있었던, 자기 스스로 카피를 하는 건데 이런 복제품들의 일부분들입니다. 나의 마을이라는 그림이 있죠. 모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 그림의 카피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의 마을은 잘 보시게 되면은 샤갈의 특유의 동물과의 교감,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 거기에 비테프스크 시골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누구한테나 팔려나갔다 그러면 그걸 다시 잠시 빌려와서 그 그림을 오고 빠른 시간에 카피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팔게 되는, 사실은 그 시기의 화가들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신기한 일을 하게 되죠. 이 시기 때의 새로운 작업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타나게 돼요. 초반에는 자기가 정착을 하고 이 그림들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강해서 카피본에서 머물고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이전에 그렸던 그림에서 벗어나게는 되는데, 그때까지 한참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샤갈이 했던 요거는 적중을 해서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빠른 시간 동안에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성공적으로 파리에 귀환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되죠. 단순하게 카피 그림을 그려서만은 아니고, 그게 여기 나오는 앙부아즈 볼라르라는 화상, 이분이에요. 피카소와 마티스를 발굴해냈고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화가들을 지원을 해내고 새롭게 더 성공을 시켰던 유명한 화상인데, 여기는 지금 모리스 드 블라맹크하고 샤갈 가족하고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유태인이다 보니까 같은 유태인으로서 도움을 주게 되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그렸던 것으로서 끊임없이 돈을 벌게 되려면 인쇄만한 것이 없다. 그러려면 이제 판화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과서나 책들의 사파를 그리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샤갈이 이런 연습을 혼자서 많이 했었거든요, 이미. 그러면서 라퐁텐 우아집이라고 프랑스에서는 학생용 교과서의 부록 교재로서 굉장히 많이 팔리던 것에 판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샤갈의 명성이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림을 빠른 시간 동안에 팔아야겠다고 조금 서둘러서 완성을 했던 카피본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판화 작업을 해놨던 게 있으면서 샤갈의 프랑스 생활은 다른 화가들과 차별을 느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나타났던 성경에 관한 것들도 판화로 만들고 했던 이 볼라르의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 라이프라는 거죠. 마비라고 하는 프랑스 단어로 되어 있는 요 자서전, 이 자서전 안에 그림이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잘 보시게 되면은
환영이라고 하는 그림의 시리즈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자서전은 이렇게 써져 있고요. 샤갈이 영향을 받았던 몇 가지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 때. 지금 보시는 것은 티치아노의 그림입니다. 유로파의 납치라고 해서 제우스가 소로 변해서 유로파라고 하는 소녀를 납치를 해서 이제 대륙을 건너가는 신화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유로파를 납치해서 데려간 대륙이 유럽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샤갈이 꿈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는요, 토끼를 그려놓고 그 위에 뭔가 강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여성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샤갈이 초기에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을 재미있게 몇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영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시기 때 샤갈이 열심히 연구를 했던 화가가 엘그레코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환상적인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약간 중력을 거스르는, 그리고 형태는 왜곡이 됐지만은 뭔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샤갈의 초기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 마리아한테 계시를 하는 게 수테고지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던 게 아까 보셨던 이 시리즈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샤갈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천사한테서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작품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다, 뭔가 신의 대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기한테 매력적으로 생각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 그림들을 여러 차례 그리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개인 소장 작품입니다. 36년도에 그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저는 저거를 파리의 전시회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기는 한데, 저 그림을 실제로 봤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었습니다. 색깔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지금 이렇게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찾을 수가 없고, 그때는 사진도 찍지 못했었거든요. 개인 소장, 전시회에 나왔던 개인 소장 작품은 사진 촬영이 불가하다고 딱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의 파란 빛과 저 흰색이 어우러지는, 천사가 그 빛을 보면서 나타나고 샤갈이 자기가 그림 그리는, 본인을 좀 멋있게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이 안에서 뭔가 환상적인, 그러면서 색깔이 압도되는, 그리고 샤갈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도록 했는지 저절로 설명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직접 보시기는 조금 힘들지만, 개인 소장자가 전시에 내놓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샤갈 그림은 직접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그레코의 그림들이 이렇게 예수 순환에 관한 그림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중에 저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샤갈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똑같은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 샤갈을 굉장히 유명하게도 만들었고 동시에 정말 욕을 많이 먹게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데 여기에 주변에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통, 유럽 안에서 여러 부분의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테러나 폭행들에 관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채워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도 이야기를 듣고 유태인 주제에 어떻게 예수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 굉장히 고집불통의 이 골수 그리스도교도 이 보수주의자들에게 샤갈이 어떻게 보면은 밉보이게 되는 계기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샤갈은 이 안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동시에 예전에 있었던 그림들의 영향을 받은 것들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실한 것은 샤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단절시켜가지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들, 유태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로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샤갈은 카톨릭 성당에서 부탁하는 작업이나 어떤 성화 같은 것들을 전혀 거부한 적이 없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엘그레코의 영향도 조금 보여지고 그림들에서 샤갈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그대로 나타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정도 오면은 샤갈의 작품을 두고 나치가 독일의 베를린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파리로 와 있었잖아요. 나치가 샤갈의 작품을 퇴폐예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퇴폐예술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독일 표현주의자들과 피카소를 비롯해서 아방가르드 작가들이었었는데 샤갈의 저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랍비, 이제 입담배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뭐 냄새를 맡는 그런 담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저 그림 안에 유태인이 탐욕스럽고 그리고 돈만 밝히는 그리고 사악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게 돼요. 저 퇴폐예술 전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다른 전시 속에서 샤갈의 그림이 불태워지고 독일 안에서 유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이 동시에 시작이 됐었을 때도 샤갈은 조금 그거를 느끼고 있어서 불안해했다고 전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와서 샤갈이 러시아, 소련이 혁명으로서 바뀌었을 때 정치적인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들지 못하고 순수예술의 입장을 고수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출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순수예술을 하고 있는데 그 순수예술이 저 시기에 고전적인 예술의 형태에 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탄압을 받게 됐고 그건 독일에서였지만 프랑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국적이 취소되는가 하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게 되는 게 저 3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샤갈의 그림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그게 특이한 점이죠. 샤갈의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세계의 보편화라고 제가 되게 재미없는 해설을 달아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샤갈은 항상 꿈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꿈의 주제는 악몽 쪽이 아니라 행복한 쪽이었었죠. 사랑과 추억과 여러 가지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 이런 측면들이에요. 그걸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렸다. 나의 아내에게 약간 정신없어 보일 정도의 그림입니다. 퐁피두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 안에서 저희들은 누워있는 여성의 누드, 이거는 서양 고전 그림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바이올린을 키는 천사, 바이올린은 유태인들한테 거의 상징적인 악기가 되죠. 에펠탑과 부부, 에펠탑은 끊임없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시게 되면은 두 결혼을 했던 사람이 있고 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바이올린 하는 천사가 있고요. 색감은 이렇습니다. 로베르 들로네가 예전에 했던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여인과 꽃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붓을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물감을 떠가지고 반죽을 그대로 발라놓은 것 같은 입체감이 보여지는 연출을 했다는데 저거는 샤갈만의 특유의 표현은 아니었었지만 워낙에 색감 같은 게 뛰어났었기 때문에 샤갈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노트르담의 괴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뭐 특별히 괴물이 나타나서 겁이 난다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약간 좀 옆모습으로 봐도 신기하게 보이는 이런 존재들 정도로만 그려놨습니다. 샤갈의 작품 안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이어서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유태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에 기반한 자연과의 교감의
증거들이다. 샹드막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펠탑 바로 앞에 있는 요 들파, 그러니까 그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앞쪽이 연병장이었었어요. 저기에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위에서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위쪽을 그려놨다고 하지만 사실은 샹드막스는 여기 나오지 않고 또 예전 마을이 슬쩍 들여져서 샤갈이 제목을 정한 게 제대로 정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그림이에요. 라당스, 이거는 1950년대에 그렸던 샤갈의 특유의 예전에 이제 청색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도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꽃, 음악, 그리고 행복한 여러 가지 어울려져 있는 색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큰 사건이 되는 유태인들의 박해와 학살이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샤갈은 그림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꿈을 그리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자들하고 접점도 가끔씩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아까 초기에 있었던 태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자기를 어떤 범주 안에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그래서 나는 프로이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꿈을 해석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 자체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 다 싫다. 이런 입장이 샤갈의 입장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경험을 했었던 개인적인 행복감을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도록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구현을 해내겠다는 게 샤갈의 그림 안에 보여집니다. 그의 색깔은 그래서 우울할 때는 파란색, 행복할 때는 노란색, 붉은색 계통 이런 식의 수렴과 확산의 색깔하고도 연관이 없습니다. 그는 파란색도 행복할 수 있고 붉은색이나 노란색이나 간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일관적인 목표 안에 자유롭게 써질 뿐이죠. 이랬던 샤갈한테 한 가지 큰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리에는 국립 오페라 극장이 지금은 2개인데 예전에는 하나가 있었어요. 오페라 갸르니에라고 하는데 거기 메인 홀의 천장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그림이었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오페라 갸르니에를 처음에 지었을 때 천장화였었죠. 그런데 중간에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로 불길이 올라가면서 여기 천장이 시커멓게 됐었는데 그림을 복원하는 것보다는 새로 그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에 당시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작가 출신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그림을 샤갈 보고 그리게 하자고 안건을 내게 됩니다. 샤갈은 당연히 너무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거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이 작업을 그래서 바로 손대게 되죠. 그가 제일 처음에 발레 무대 스펙타클 어떤 쇼들에 대한 뒤쪽 장식을 연습했던 적도 있다는 것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샤갈은 이렇게 음악 그리고 댄스, 여기에 댄스는 이제 발레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오페라 이런 것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딱 자기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천장에다 올려서 붙이는 것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리의 오페라 갸르니에 가면은 천장화를 이렇게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오페라가 상연을 하지 않아도 샤갈의 그림과 오페라 극장의 모습을 견학하는 투어가 있어서 이 안쪽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는 있는데 샤갈의 천장화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맞아요. 사람들이 저거를 보기 위해서 저것만 봐도 된다고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밑에 부분하고 저 위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좀 잘 안 맞아요. 워낙에 샤갈의 그림이 힘이 있어서
그 색채가 주는 아름다움과 샤갈 특유의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에너지들이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조금 고전적이고 약간 고리타분한 공간을 누르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거를 사람들이 과연 환영을 했을까?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가르니에서 초연을 했었던 비제의 카르멘이나 안 그런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같은 장면들을 샤갈이 새롭게 해석해 놓은 게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앙드레 말로고요. 당시 이제 샤갈이었었어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샤갈이 이것 때문에 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할 만큼 파리는 물론이고 전체 프랑스에서 샤갈에 대한 비난, 앙드레 말로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태인이 감히 프랑스의 전통 예술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앙드레 말로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었고, 그게 샤갈한테는 스트레스가 돼서 이 샤갈이 정치적인 것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경우였었거든요. 마음도 약하고 약간 좀 그런 분이셔가지고는 거기에서 꽤나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앙드레 말로가 고집스럽게 밀고 가서 그거를 해낸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에펠탑이 그랬던 것처럼 반대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앙드레 말로는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이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거의 이 보수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샤갈 같은 유태인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주류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계속해서 배척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발탁을 해가지고 기용을 하는 것들에 이 사람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참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한 가지를 더 벌립니다. 오페라 극장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돼서인지 이벤트를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 당시에 아직까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데 휴양지로서 크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게 니스라는 곳.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장소입니다. 그 코트 다주르 밑에 남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도시가 니스였었죠. 그 니스에 국립미술관을 지을 건데 샤갈 당신이 거기를 채워줘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림은 무조건 넣어주겠다는 얘기였었어요. 그 바람에 더 난리가 나는데, 마치 그렇게 사람들의 반발이 있던 것을 즐기는 것처럼 앙드레 말로가 뒤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샤갈의 작품들이 쭉 들어선 니스의 샤갈 미술관이 하나 생기게 되죠. 별칭, 샤갈의 니스에 있는 샤갈의 성서박물관이라는 데가 저기입니다. 66년에 착공을 해서 73년대에 완성을 했는데 그림은 그 이전에 완성이 돼 있었어요. 여기는 추천을 해드리는 게 샤갈의 작품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나요. 그 비난을 받았던 것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샤갈의 집중력이 저희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품들이죠. 공간도 시원시원하고 여러 가지로 매력이 많은 장소입니다. 니스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미술관들이 좀 많아서 근근히 이거밖에는 볼 게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작품은 성서에 있지만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인의 사랑 이야기로 신에 대한 이 신앙심을 얘기를 하는 그 작품인데, 그거를 그려놓은 것이 연인의 사랑 이야기에만 집중을 해서 샤갈이 분명히 아가서를 그림으로 그린 거라지만 저 붉은색 안에 사랑에 대한 또 행복감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성서박물관은 그래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바람에 또 한 가지 일이 생겼던 것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파리 오페라에서 그거 그림 그린다고 고생했던 샤갈한테 뭔가 자기들도 편승하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요. 이렇게 음악의 기쁨, 음악의 원천 이라는 제목으로 큰 벽에 거는 그림 2개가 여기 보셨죠? 요 안에서 저쪽에 있고 여기에 있는 그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당시 60년대에 큰 공연 중에 하나였었던 마술피리 공연의 뒷 배경을 샤갈한테 부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또 다로 이 수집가한테 팔려 나가서 비싼 값에 샤갈의 또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의 반열에 오르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파리에서 샤갈의 천정화를 비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는데 어찌 보면 프랑스는 복받은 걸까요? 자기들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밀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거기에 설치가 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는 중심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으니까요. 샤갈의 성서박물관 모습 잠시 한번 조금 더 보여드렸고 샤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술가들에 대한 소개를 드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샤갈의 아내였던 벨라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 벨라가 사망을 했던 것이 미국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샤갈도 자기가 위기를 느끼게 돼서 미국으로 도피를 하게 됐었거든요. 초기에 미국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었다가 나중에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었는데 당시까지는 유태인들에 대한 시선이 미국도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던 와중에 부인이 집안에서 사소한 상처를 하나 입게 돼요, 벨라가. 그런데 그 상처에 적당한 치료를 못하게 되면서 이게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며칠 만에 갑자기 부인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샤갈이 극심한 우울증이 빠지게 되고 굉장히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했었죠. 이게 샤갈한테서는 뭔가 저희들이 그 뮤즈를 잃어버렸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삶으로서 또 예술가의 사생활로서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샤갈은 벨라가 사망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샤갈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약간 중매를 서주듯이 했었던 딸 이다의 연결 속에 자기가 나중에 이제 여성 하나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이 아들 다비드라고 하는 아들하고 같이 유태인으로 뭐라 그러죠? 그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 그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거부를 해서요. 자기 가족도 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문도 내지 말아라고 하면서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일이 있었고 철저하게 버려졌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아들, 이 프랑스 방송에서 제가 봤었던 건데 자기 아버지를 샤갈로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거기를 이해할 수도 없다고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바라는 애칭의 발렌티나 브로드스키라고 하는 유태인 여성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 바바라는 여성은 딸 이다하고 가깝게 지내는 샤갈을 못마땅해 해서 이번에는 딸하고 관계를 끊어야 자기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고 그런 사생활에 대한 복잡한 점들이 나타납니다. 요는 그겁니다. 여기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샤갈의 그림 안에서 첫사랑의 코드였었던 벨라가 끊임없이 뮤즈의 역할을 했었을 때 샤갈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감정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꿈 안에서 머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그림이 변화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꿈과 환상 같은 것들을 그려내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죠. 샤갈의 그림은 분명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독특한데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행복한 생각들을 불러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샤갈 본인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그리고 카피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화가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과감하게 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한테는 첫사랑의 아이콘과 여러 가지로 순수함에 대한 결정체 같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 그림에 관한 것과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조금 그게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차이에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겪고 성장하고 하는 장면들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매번 누구나 봐도 행복감과 제일 결정의 순간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편이거든요.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 작가의 위상이 결정이 나는 20세기 예술의 흐름에서 샤갈은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그래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파내면은 이게 재밌는 것이, 피카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관념 같은 것도 투철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피카소가 나중에 경계를 하고 같은 자리에 안 있으려고 애썼던 게 샤갈이었었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니스에 내려와서 살 때 피카소한테 와서 도자기를 제작하는 것을 같이 좀 배우겠다고 했던 샤갈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도자기를 제작하는 것을 보고 피카소가 거기에 긴장을 하고 관계를 갖다 끊으려고 애를 썼었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죠. 샤갈이 도자기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팔았었고요. 생폴드 방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남부 코트다주르에서 또 니스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장소인데, 중세 마을이라고 할 만큼 마을이 예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가 되게 평화롭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테프스크를 그렸었던 것처럼 생폴드 방스를 밑에다 그려놓고 여전히 자기가 연인과 꽃다발과 환상의 모습 같은 것들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었던 생폴드 방스의 모습인데, 저쪽에 샤갈 묘지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높은 데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쭉 내려다보게 돼 있는데, 샤갈한테는 참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온화한 가운데 자기의 그림에 딱 어울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샤갈의 인생을 쭉 저희들이 특별히 초기에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샤갈의 예술의 뿌리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요 그림들을 이걸 만화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쪽을 들여다봤었을 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색깔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은, 샤갈의 그림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 그리고 꿈, 거기에다가 감성, 이런 것들을 담은 만화경이다. 뭔가 계속 환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가장 색감과 샤갈의 세계를 잘 드러내는 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랭스라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고, 요거는 메츠라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워낙에 경제적인 관념과 돈에 대한 보상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태인이지만은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리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이었었다, 오히려. 그런 얘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샤갈 예술의 원천, 그리고 이 사람의 예술을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하게 됐고 여전히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함께 그가 다루고 있는 예술이 굉장히 보편적인 거라는 데 있어요.
사실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한테 들어가 있는 일종의 부담감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했고 20세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작품들을 볼 때는 기초적으로 누구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정도는 알아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등등의 거대한 학습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샤갈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잘라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행복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환상적인 색채, 요 안에서 샤갈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샤갈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아까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감동적인,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확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은 그 색채감 안에 빠지는 것으로만 해도 이 사람의 예술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그런 예술가가 흔하지 않거든요. 이 공간은 샤갈의 니스에 있는 성서박물관 안의 콘서트홀입니다. 여기에 그랜드 피아노 안쪽에도 샤갈이 그려놨던 그림이 보여지고요. 바깥쪽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샤갈의 작품인 건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감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딱 있어서 콘서트홀로서도 그렇고 샤갈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으로서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장소죠. 저기에서 수많은 유태인 예술가들이 연주를 해서 유태인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연대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샤갈의 그림 안에 보여지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찾아낼 때마다 똑같이 반복이 돼서 이게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렇고 변함없이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을 담은 만화경으로서 샤갈의 그림을 환상 안의 공간에다가 배치해 놓고 우리들은 그거를 감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샤갈의 작품은 물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공간들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미디어 아트만한 게 없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현대적으로 예술을 감상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건데, 그만큼 꿈속에 직접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이 샤갈의 매력이거든요. 저기에다가 음악 환경까지 훌륭하다면 아마도 행복한 샤갈에 대한 투어가 되겠죠. 전시가 있을 때 실제 샤갈이 손으로 자기가 직접 그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훨씬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학습을 해야 되는 화가라기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느끼시면 되는 꽤 뭐라고 할까요? 그 매력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색깔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편을 생산을 해내더라도 변하지 않는 행복감에 대한 그 정도가 우리들을 설득하는 화가 샤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예술가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요. 전시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감상과 또 즐거운 기억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